많은 분들이 뇌졸중을 그저 한번 크게 아프고 지나가는 병처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뇌졸중은 한 사람의 몸만 무너뜨리는 병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상과 자존감, 그리고 가족 전체의 삶의 방식까지 바꿔 놓을 수 있는 병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말이 잘 나오지 않고 걷던 다리에 힘이 풀리고 숟가락을 쥐던 손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게 되면 당사자는 단지 몸이 불편한 것을 넘어 스스로에 대한 두려움과 답답함을 견뎌야 합니다. 화장실에 가는 일, 식사하는 일, 옷을 갈아입는 일, 전화 한 통 거는 일조차 남의 도움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본인만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은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미안함, 앞으로 어떻게 돌봐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 치료비와 간병 부담, 그리고 익숙했던 평범한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충격을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큰 비극이 아무 예고 없이 하늘에서 떨어지듯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이 미리 보내는 신호와 오랜 시간 쌓여온 위험이 있었던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신호를 필요로 여기고 넘기거나 괜찮아지겠지 하며 시간을 놓칩니다. 바로 그 잠깐의 방심이 이후 평생의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뇌졸중이 오기 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증상은 무엇인지, 진짜로 놓치면 안 되는 위험 신호는 무엇인지, 왜 시간이 곧 뇌를 살리는 열쇠가 되는지, 그리고 가족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지를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병을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신호도 없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머리가 자주 아프거나 어지럼증이 오래가거나 눈 밑이 파르르 떨리거나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나면 혹시 이게 뇌졸중 전조 아닐까 하고 겁부터 내곤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큰 오해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진짜 위험한 신호는 놓치고 상대적으로 덜 관련된 만성 증상에만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문제는 그 오해가 불안만 키우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급한 순간에 대처를 늦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래 지속되는 두통, 만성적인 어지럼증, 피로감, 눈꺼풀 떨림, 단순한 이명 같은 증상은 대부분 뇌졸중이 오기 직전의 대표적인 신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런 증상도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 이유는 됩니다. 혈압 문제일 수도 있고, 수면 부족이나 스트레스, 귀 질환, 목 근육 긴장, 빈혈, 노화에 따른 균형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증상만으로 이제 곧 뇌졸중이 온다고 연결해버리면 정작 진짜 경고가 나타났을 때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머리가 아프니까 뇌혈관이 터지기 직전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뇌 자체는 통증을 느끼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뇌졸중이 오기 전에 며칠씩 머리가 욱신거리는 식의 예고편이 반복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지주막하 출혈처럼 특정한 상황에서는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갑작스럽고 극심한 두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도 요즘 계속 두통이 있었다기보다 정말 갑자기 이전과 차원이 다른 통증이 터져 나오는 쪽에 가깝습니다. 바로 이 차이를 알아야 쓸데없는 공포와 진짜 응급 상황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전조는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진짜 전조는 뇌졸중과 거의 똑같이 나타납니다.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갑자기 빠지고 얼굴 한쪽이 처지고 말을 하려는데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상대방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쪽 시야가 흐려지거나 갑자기 보이지 않고 심하게 휘청거리며 균형을 못 잡는 증상입니다. 중요한 핵심은 갑자기입니다. 어제부터 조금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잘 지내다가도 어느 순간 스위치가 꺼지듯 생기는 변화여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이 급작스러운 신호는 마치 집안 전기가 순간적으로 나갔다 들어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잠깐 돌아왔다고 해서 전기 배선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증상이 잠시 사라졌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더 위험한 것은 증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 가장 크게 방심합니다. 조금 전에는 말이 꼬였는데 지금은 괜찮네? 아까 오른손에 힘이 안 들어갔는데 좀 쉬니까 괜찮아졌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오히려 매우 위태롭습니다. 혈관을 막고 있던 혈전이 잠깐 이동했거나 막힘이 일시적으로 풀리면서 뇌 기능이 잠시 돌아온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총알이 비껴 지나간 것이지 위험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큰 뇌졸중이 바로 뒤따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 사례를 지켜보며 안타깝게 느낀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밤에 갑자기 발음이 어눌해졌는데 피곤해서 그런 줄 알고 그냥 잠분, 식탁에서 젓가락을 떨어뜨릴 만큼 한쪽 손 힘이 빠졌는데 혈액순환이 안 되나 보다 하고 넘긴 분, 잠깐 눈앞이 흐려졌지만 금방 괜찮아져서 병원에 가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증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안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더 큰 막힘이 생기면 그때는 팔과 다리가 완전히 마비되거나 말이 전혀 나오지 않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날 몸이 보낸 짧은 신호를 놓친 대가가 너무 커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뇌졸중의 경고는 오래가는 불편함보다 갑자기 생긴 이상에 더 가깝다는 점입니다. 만성 두통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뇌졸중을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갑자기 한쪽 입꼬리가 내려가거나 물컵을 들던 손에 힘이 빠지거나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이상하게 하기 시작하면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몸이 보내는 메시지의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는 오랜 관리의 문제일 수 있지만 다른 하나는 분 단위로 대응해야 하는 응급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조금 이상해도 쉬면 낫겠지 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도 새벽이나 밤에 증상이 생기면 가족을 깨우기 미안해서 혹은 내일 아침 큰 병원에 가면 된다고 생각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잠깐 괜찮아졌다는 이유로 눕는 순간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 것이겠지. 혈액순환이 안 되는가 보다. 잠깐 체한 것 같다는 식의 자기 해석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뇌졸중의 진짜 전조는 막연한 불편함이 아니라 갑작스럽고 한쪽으로 치우친 신경학적 변화입니다. 한쪽 마비, 감각 저하, 말 어눌함, 이해력 저하, 시야 이상, 심한 균형 장애가 잠깐이라도 나타났다면 그것은 지나간 증상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경고로 보아야 합니다. 사라졌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더 큰 사고가 오기 전 마지막 문 두드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불안을 크게 갖는 것이 아니라 신호를 정확히 알아보는 것입니다. 괜한 증상에 공포를 키우지 않되 진짜 신호 앞에서는 단 1분도 가볍게 넘기지 않는 태도, 바로 그 차이가 이후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뇌졸중이라는 문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한 번을 남겨주세요. 우리가 함께 가족에게 뇌졸중이 닥쳤을 때 무엇을 해야 사람을 살릴 수 있는지 하나씩 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뇌졸중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쓰러졌느냐, 안 쓰러졌느냐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더 무서운 것은 사람이 쓰러지는 장면 자체가 아니라 그 직전부터 조용히 시작되는 뇌세포의 죽음입니다. 겉으로는 아직 말도 조금 하고 눈도 뜨고 있고 손발도 아주 완전히 마비된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조금 쉬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일단 집에서 지켜보자, 아침에 큰 병원 가자 하고 시간을 흘려보내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몇십 분, 몇 시간이 나중에는 걷는 능력, 말하는 능력, 삼키는 능력,
심지어 스스로 화장실에 가는 능력까지 갈라놓는 결정적인 경계선이 될 수 있습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하고 동시에 가장 기다려주지 않는 기관입니다. 심장이 잠깐 힘들어도 버티는 시간이 있고 근육은 다쳐도 어느 정도 회복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뇌는 혈액 공급이 끊기는 순간부터 바로 비상사태에 들어갑니다. 산소와 영양분을 실은 피가 도착하지 않으면 뇌세포는 몇 초, 몇 분 단위로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흔히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시간을 놓쳤을 때 잃는 것은 단순히 오늘 하루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남은 삶의 기능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점을 좀 더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집안의 전기가 끊겼을 때 냉장고 문을 닫아두면 한동안은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안의 음식은 상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이미 안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뇌도 비슷합니다. 겉으로 볼 때 환자가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안에서는 신경세포들이 하나씩 기능을 잃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좀 지켜보다가 결정하는 병이 아니라 의심되는 순간 바로 움직여야 하는 병입니다. 이때 자주 나오는 말이 바로 골든타임 혹은 골든아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표현을 알고는 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잘못 안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4시간 30분 안 지났으니까 괜찮겠지. 6시간 아니면 된다고 하던데 하지만 이 시간을 마치 마감 시간처럼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정확히는 치료 가능한 창이 있다는 뜻이지 그 안에서는 늦게 가도 결과가 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약을 쓰는 치료든 혈전을 직접 제거하는 시술이든 핵심은 한 분이라도 빨리 병원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같은 4시간 아니라도 40분 만에 도착한 사람과 4시간째 도착한 사람의 결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혈전을 녹이는 약물 치료는 발병 후 4.5시간 이내가 중요하고 혈관 안으로 들어가 막힌 혈전을 직접 꺼내는 치료는 대체로 6시간 안에서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영상검사 결과, 막힌 혈관의 위치, 환자의 전신 상태, 처음 증상이 시작된 정확한 시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집에서 아직 시간이 남았는지 계산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의심되는 즉시 응급실로 가서 검사와 판단을 받는 일입니다. 시간을 재는 사람은 가족이 아니라 병원이어야 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밤늦게 증상이 생기면 지금 가도 검사만 하고 기다리게 될 것 같다. 응급실 너무 복잡하다. 119까지 부르면 너무 일이 커지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뇌졸중은 일이 커지기 전에 움직여야 하는 병입니다.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CT나 MRI를 찍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막 살아 있을지 모르는 뇌 조직을 구하러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미 완전히 죽은 부위를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서 아직 버티고 있는 뇌를 살리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제로 주변 사례를 보며 가장 안타깝게 느꼈던 순간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처음에는 말이 조금 어눌한 정도여서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깁니다. 그러다 1시간쯤 지나 손에 힘이 더 빠지고 2시간쯤 지나 걸음이 틀어지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치료 선택지가 크게 줄어든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상하다고 느낀 즉시 119를 부르고 큰 병원 응급실로 간 분들은 같은 뇌졸중이어도 후유증을 훨씬 적게 남기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체력 차이만이 아니라 대부분 시간 차이입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할 점은 뇌졸중은 단순히 생사를 가르는 문제만이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말을 잃을 수 있고 손을 잃을 수 있고 삼키는 기능을 잃어 음식조차 마음대로 먹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걸을 수는 있어도 균형이 무너져 혼자 외출하지 못하게 되고 어떤 분은 기억력과 판단력이 떨어져 가족의 도움이 없으면
일상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살기만 하면 됐다가 아니라 얼마나 덜 다치고 돌아오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드는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빠른 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뇌는 천천히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입이 조금 비뚤어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몇십 분 뒤에는 한쪽 팔다리가 거의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답을 어색하게 하던 사람이 금방 말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는 생각은 뇌졸중 앞에서는 너무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상황을 확인하게 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손상을 키우는 변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골든타임이 본질은 숫자를 외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4.5시간, 6시간이라는 숫자를 기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숫자 뒤에 숨어있는 현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뇌는 기다려주지 않고 죽은 뇌세포는 쉽게 돌아오지 않으며 늦어진 1시간은 남은 인생의 수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이 의심될 때 가장 현명한 사람은 침착하게 상황을 축소하는 사람이 아니라 침착하게 즉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망설임 없이 응급실로 향하는 판단, 바로 그 판단이 한 사람의 말, 걸음, 기억, 그리고 존엄한 일상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뇌졸중이 의심되는 순간, 가족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무언가라도 빨리 해야 할 것 같아서 손부터 바쁘게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등을 두드리고, 팔을 주무르고, 손가락을 따고, 정신 차리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입에 물이나 약을 넣으려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다급한 사랑의 표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뇌졸중 앞에서는 뭔가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한 가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가능한 한 빨리 119를 부르는 일입니다. 왜 이것이 가장 우선일까요? 뇌졸중은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증상이 가볍게 보여도 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겉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혈관이 막힌 것인지, 터진 것인지, 막혔다가 다시 흐른 것인지, 지금 어느 부위가 위험한지, 약을 쓸 수 있는지, 시술이 필요한지 모두 병원에서 영상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즉, 가족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응급처치는 민간요법이 아니라 환자를 치료 가능한 시스템 안으로 가장 빨리 넣는 것입니다. 그것이 119이고, 응급실이고, 뇌졸중 대응이 가능한 큰 병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 차로 데려가면 더 빠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 정말 가까운 병원이라면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19를 부르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일 때가 많습니다. 이동 중 환자 상태가 갑자기 나빠질 수 있고 차 안에서 구토를 하거나 의식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응급 시스템은 환자가 오기 전부터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병원 문 앞에 도착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착 직후 바로 검사와 처치로 이어질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족이 허둥지둥 승용차로 옮기는 것보다 체계 안에서 움직이는 편의 결과를 바꿀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119를 기다리는 동안 가족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환자를 억지로 일으키거나 걷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움직여봐, 괜찮은지 보자 하며 부축해 세우는 행동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균형이 무너진 상태라면 넘어져 머리를 부딪힐 수 있고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꽉 끼는 옷깃이나 허리띠 정도만 가볍게 풀어주고 환자가 편하게 호흡할 수 있도록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환자가 토할 것 같거나 실제로 구토를 한다면 고개를 옆으로 돌리거나 몸을 옆으로 눕혀 기도로 넘어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 한 가지 조치만으로도 흡인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도 분명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물, 음료, 죽, 약을 먹이는 것입니다.
많은 가족들이 정신 차리게 물 한 모금이라도, 혈액순환에 좋다는 약이라도, 청심환이나 안궁우황환 같은 것을 빨리 먹이면 낫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졸중 환자는 삼키는 기능이 이미 망가져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의식이 있어 보여도 음식물이나 약이 식도가 아니라 기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폐로 넘어가 흡인성 폐렴이 생기고 그 자체가 또 다른 큰 위험이 됩니다. 입으로 넣는 것이 도움이 아니라 해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손가락을 따서 피를 내거나 발바닥을 자극하거나 팔과 다리를 세게 주무르는 민간요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행동은 문제의 원인을 전혀 해결하지 못합니다. 뇌졸중으로 팔과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팔다리 자체가 막혀서가 아니라 그 움직임을 지시하는 뇌가 손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전등이 안 켜지는 이유가 전구 표면에 먼지가 묻어서가 아니라 스위치와 전선 쪽에 문제가 생긴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전구를 닫고 두드린다고 전기가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마비된 팔과 다리를 주무르고 바늘로 찌른다고 뇌혈관이 뚫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버리고 피부 손상만 만들고 가족에게 우리가 뭔가 했다는 착각만 남길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이 보이는 장면은 환자에게 계속 말을 시키며 억지로 정신을 붙잡아 두려는 행동입니다. 물론 이름을 불러보고 반응을 확인하는 정도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질문을 던지거나 크게 흔들거나 억지로 눈을 뜨게 하고 자세를 바꾸게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환자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유지하면서 전문 치료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특히 환자가 이미 말이 어눌하거나 이해력이 떨어진 상태라면 반복적으로 다그치는 말은 환자와 가족 모두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그럼 심폐소생술은 언제 해야 할까요? 이 부분도 오해가 많습니다. 뇌졸중 환자는 대부분 처음부터 심장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식이 조금 흐리거나 말이 안 되거나 팔다리를 못 움직인다고 해서 곧바로 가슴 압박을 시작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심폐소생술은 환자가 완전히 의식을 잃고 정상적인 호흡이 없을 때 생각해야 하는 조치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뇌졸중 환자에게 자동으로 적용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억지로 뭔가를 하기보다 호흡과 의식을 살피면서 옆으로 눕혀 기도를 보호하고 구조대 도착을 기다리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현장에서 가족이 기억하면 좋은 또 하나는 시간입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멀쩡했는지, 언제 처음 이상 증상을 보였는지를 가능한 한 정확히 떠올려 두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 중이었는지, TV를 보다가 그랬는지, 통화하다가 발음이 꼬였는지, 밤 몇 시까지는 정상이었는지 같은 정보는 병원 판단에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평소 먹는 약, 특히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이 있는지도 함께 전달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정보는 민간요법 100가지보다 더 실제적인 도움이 됩니다. 결국 뇌졸중 앞에서 가족의 역할은 치료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조를 연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당황해서 이것저것 시도하는 손보다 119를 누르는 손이 더 중요합니다. 입에 약을 넣는 마음보다 아무것도 먹이지 않고 기도를 지켜주는 판단이 더 중요합니다. 팔과 다리를 문지르는 정성보다 넘어지지 않게 옆을 지키며 시간을 기록하는 침착함이 더 중요합니다. 뇌졸중은 사랑이 부족해서 생기는 결과가 아니라 잘못된 상식 때문에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만큼은 열심히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것이 사람을 살립니다. 많은 분들이 뇌졸중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평소 멀쩡했는데 갑자기 쓰러졌다.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왜 하루아침에 저렇게 됐을까? 겉으로 보면 정말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뇌졸중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사고가 아니라 오랜 시간 조용히 준비된 끝에 어느 한순간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2단계로 이해하면 훨씬 기억하기 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장전되는 시간과 방아쇠가 당겨지는 순간입니다. 먼저 장전되는 시간부터 보겠습니다. 이 단계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짧게는 몇 년, 길게는 10년, 20년에 걸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혈압이 높았지만 괜찮겠지 하고 넘기고, 혈당이 경계선이라고 들었지만 약은 나중에 먹자 하고 미루고,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나빠도 눈에 보이는 증상이 없으니 그냥 지내는 시간이 쌓입니다. 여기에 흡연, 잦은 음주, 복부 비만, 운동 부족, 수면 부족 같은 습관이 겹치면 혈관은 조금씩 상처를 입습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너무 조용해서 본인이 잘 못 느낀다는 점입니다. 혈관은 집안의 수도관과 비슷합니다. 새 파이프는 안이 매끈해서 물이 잘 흐르지만 오래된 관은 안쪽에 찌꺼기가 끼고 벽이 거칠어집니다. 그러면 물길이 좁아지고 어느 순간 작은 충격에도 문제가 생기기 쉬워집니다. 우리 몸의 혈관도 같습니다. 고혈압은 혈관벽을 계속 세게 밀어붙이고, 당뇨는 혈관을 상하게 만들고, 나쁜 지방은 그 벽에 들러붙어 플라크를 만듭니다. 담배는 그 과정을 더 거칠고 불안정하게 만들고, 술과 만성피로, 스트레스는 몸 전체의 균형을 흔듭니다. 이렇게 되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혈관 안쪽은 이미 사고가 나기 쉬운 상태로 바뀌어 갑니다. 바로 이것이 장전입니다. 총알 한 발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조금씩 탄약을 채워 넣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운이 나빠서 갑자기 걸린 병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특히 젊다고 해서 완전히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젊더라도 고혈압, 당뇨, 흡연, 비만, 과음, 가족력, 심장질환 같은 위험 요인이 겹치면 혈관은 생각보다 빨리 늙습니다. 반대로 나이가 있어도 위험 요인을 잘 관리한 분들은 같은 연령대라도 훨씬 안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나이만이 아니라 그동안 혈관을 어떻게 써왔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전된 상태가 계속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당장 그날 쓰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두 번째 단계, 방아쇠가 등장합니다. 이미 약해진 혈관과 불안정한 플라크 위에 어떤 자극이 얹히는 순간 문제가 현실이 됩니다. 예를 들어 며칠째 잠을 거의 못 자고 무리해서 일했거나 갑자기 아주 강한 운동을 시작했거나 극심한 분노나 충격을 받았거나 술을 과하게 마신 다음 혈압이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새벽까지 일하고 아침에 쓰러지고 어떤 분은 오랜만에 무리한 산행이나 고강도 운동 후 증상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큰 정신적 충격 뒤에 혈압이 급격히 오르면서 문제가 터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행동 하나 때문에 뇌졸중이 생겼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리한 운동, 과로, 수면 부족, 스트레스는 방아쇠일 수는 있어도 그 전에 장전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같은 상황에서 모두가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 성냥불이 문제를 일으키려면 주변에 이미 마른 장작이 쌓여 있어야 합니다. 장작은 그대로 두고 성냥만 탓하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날 화를 많이 내서 쓰러졌다, 운동하다가 갑자기 그랬다고 말해도 진짜 질문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보다 그 이전 수년 동안 혈관이 어떤 상태였느냐입니다. 이 관점을 이해하면 예방의 핵심도 분명해집니다. 사람들은 흔히 방아쇠만 피하려고 합니다. 무리하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잠 좀 자야지, 갑자기 운동 세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미 혈관이 많이 상해 있다면 방아쇠는 언젠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미 장전된 상태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 혈압은 어떤지, 혈당은 어떤지, 콜레스테롤은 어떤지, 담배와 술 습관은 어떤지, 배 둘레와 체중은 어떤지, 심방세동 같은 심장 리듬 이상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결국 뇌졸중 예방은
특별한 비법보다 훨씬 더 기본적인 데서 시작됩니다. 정기검진을 받고, 고혈압과 당뇨를 방치하지 않고, 약을 임의로 끊지 않고, 담배를 줄이거나 끊고, 술을 절제하고, 몸 상태에 맞는 꾸준한 운동을 하고, 갑자기 무리하지 않는 것.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가볍게 여겨지지만 사실은 이런 습관들이 총알을 빼내는 과정입니다.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처럼 보여도 대부분은 오랜 시간의 무시와 방치가 만든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질문은 왜 하필 그날 쓰러졌을까? 가 아니라 나는 이미 얼마나 오래 장전된 상태로 살아왔을까? 입니다. 그 질문에 솔직해지는 순간부터 비로소 예방은 시작됩니다. 뇌졸중은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떨어지는 재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이 여러 번 신호를 보내고 오랜 시간 위험이 쌓인 끝에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막연한 불안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위험 신호를 정확히 알아보는 것입니다. 오래된 두통이나 만성 어지럼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쪽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고 시야가 흐려지고 균형을 잃는 변화가 갑자기 나타나는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 민간요법이나 버티기가 아니라 단 하나, 즉시 119를 부르고 응급실로 가는 판단이 사람을 살립니다.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뇌졸중이 그날 하루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혈압, 당뇨, 흡연, 음주, 수면 부족, 스트레스, 방치된 생활 습관이 혈관을 조금씩 약하게 만들고 어느 순간 과로와 충격, 무리한 행동이 마지막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뇌졸중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신호를 알아보는 눈, 지체하지 않는 행동, 그리고 평소 혈관을 지키는 습관. 이 세 가지가 모이면 한 사람의 말과 걸음,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을 지켜낼 가능성은 분명히 커집니다.